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해전사에서 기념비적인 전투 4개를 의미하는데 지난번 살라미스 해전에 이어 이번엔 자랑스러운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하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10만이 넘는 일본 육군이 10개의 부대로 나뉘어 전국으로 퍼져 조선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더군다나 침략하는 쪽에선 보급이 잘 뒷받쳐줘야 그만큼 더 진군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더군다나 대규모 군대라 보급량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일본에서 조선을 공격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보급의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기획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해낸 보급 해결안은 바로 현지 조달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약탈하고 털어먹어서 조선 땅의 식량과 물자로 보급을 보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육군이 전투부대였다면 수군은 보급부대였습니다. 일본 수군은 부산에 수군기지를 두고 남해안을 돌면서 약탈한 물자를 육군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은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의 직급은 전라 좌수사로 조선에는 5개의 수영, 오늘날로 비유해보자면 5개의 해군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순신이 담당하고 있던 곳이 여수에 있던 전라 좌수영이었죠. 이순신의 직급 전라 좌수사는 2에서 3스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수군이 털어먹던 곳이 주로 경상도 해안이어서 전라도의 피해가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경상도 수군은 박살이 난 상태였고요. 이순신은 그 사이 착착 전쟁 준비에 들어섰고 전쟁이 한 달 조금 된 시점이었던 1592년 5월 4일에서부터 8일까지 1차 출정을 떠나 경상도의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일본 적함들을 격침시켜버렸으며 몇 주 뒤였던 5월 29일에서부터 6월 7일까지 2차 출동을 하여 경상도의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4곳에서 일본 적함들을 격침시킵니다. 이 2차 출동에서부터 거북선이 투입되기 시작했고요. 1차 출동과 2차 출동에서 이순신의 승리는 당시 조선이 계속 밀리기만 하고 있던 상황에 단비 같은 승전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했으며 더군다나 일본 수군은 보급을 담당하기에 더더욱 일본 수군의 패전 소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급이 막히면 육군이 진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조선 수군을 마비시켜 놓아야 일본 수군들이 더 안심하고 마음 편안히 노략질과 약탈을 해서 보급 조달을 할 수가 있겠구나. 경상도 수군은 일찌감치 박살난 상황이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도 수군 선멸 명령을 내립니다. 작전사령관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사무라이였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대에 합류하여 여러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바다를 끼고 있는 효고현의 다이묘를 삼았고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효고현에 횡행하던 해적들을 포섭 후 무장화하여 정의 수군을 양성했고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전을 진행할 때 보급 업무도 맡고 직접 전투도 지휘하며 여러 수전의 경험을 쌓다 보니 유능한 수전 사령관이 되어 있었답니다. 임진왜란 때도 역시 수군 지휘관 중 한 사람으로 투입이 되었으나 생각보다 경상도 수군이 쉽게 끝나고 조선 전국을 초토화시키려는 작전하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처음에는 조선의 내륙 지방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승리를 거둔 전투가 용인 전투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전투인데 조선의 국왕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일본군은 선조를 체크메이트 시킬 생각만으로 곧장 진격하여 조선의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경상, 전라, 충청의 육군 병력이 전부 모여 무려 8만 명이 모인 대규모 정교군이었습니다. 이 8만의 정교군이 선조를 구하겠다며 북상하였는데 일단 조직력이 매우 약하고 지휘관들도 전쟁 경험이 없던 터라 경기도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기습으로 8만 전체가 와해되어 버립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나름 유능한 지휘관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와키자카에게 직접 바다로 다시 돌아와 조선의 전라도 수군을 섬멸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와키자카는 일본 수군의 기지 부산에 내려와 함대를 조직한 후 이순신이 있는 전라도 여수로 가기로 합니다. 와키자카가 준비하고 있던 해전은 기존 이순신 장군이 치러왔던 전쟁들과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순신의 1차 출동과 2차 출동은 척후병들이 미리 노략질 중인 적함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순신의 함대가 갑자기 들이덮쳐서 기습한 충분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던 적함들을 속전속결로 끝을 내고 노략질하던 외병들을 공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달랐죠. 와키자카가 작정하고 모은 함대였으며 일본군에서 먼저 공격하러 오고 조선군이 수비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와키자카는 전선 73척을 동원했고요. 이 적선들이 오고 있다는 척후로 접한 이순신은 같은 수군 사령관이었던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모입니다. 전라 좌수군, 전라 우수군, 경상 우수군 다 합쳐서 55척 정도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날의 통영이랑 거제도 사이에 견내량이라는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와키자카의 73척이 있다는 정보에 이순신은 기존과는 다른 전술을 쓰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이순신의 해전 양상은 정박해 있는 적함들을 화포로 조지는 경우였고 그 규모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키자카의 73척은 숫자도 숫자고 견내량이 워낙 좁기 때문에 조선 전선들까지 그 좁은데 같이 들어가면은 아수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선들을 견내량 바깥 넓은 바다로 유인하고자 했죠. 전쟁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유리해지는 법이죠. 이순신은 4-5척의 미끼리 선들을 보냅니다. 이 4-5척의 판옥선들은 적당히 도발만 하고 바로 후퇴를 하는데 사실 딱 봐도 유인전이잖아요. 이 작은 전선들 와서 깨작깨작 공격하고 도망가는 거 보면. 그런데 와키자카는 조선군을 엄청나게 얕보고 있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 목격한 조선군의 군기와 군율이 엉망진창이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와키자카는 73척 다 동원하고 그 도망치는 4-5척을 추격하다가 견내량 해협을 나와버립니다. 견내량을 딱 나오면은 이 한산도라는 섬 앞에 나름 널찍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55척의 조선 전선들이 반달 모양, 호 모양으로 둘러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학의 날개와 같다고 해서 학익진이라고 하는데 이 호가 있으면은 그 안쪽으로 일본군이 쏙 들어와서 사방으로 포위가 된 겁니다. 뒤로 퇴각을 해야 하는데 뒤에는 견내량이라는 좁은 해협이라 동시에 도망칠 수도 없어요. 내, 앞, 좌, 우 동시에 조선군의 화포 공격이 퍼부어집니다. 포위된 진영이라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배와 배가 싸우는 해전에서는 포위가 되어버리면은 반격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적선 73척 중에서 47척이 사라지고 12척을 납포합니다.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 와키자카는 작은 배로 갈았다 빨리 도망치고 인근 무인도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순신은 와키자카를 찾기 위해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 안골포에서 와키자카의 수군을 백업하고 패배하면 도망칠 조선 수군을 추격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일본 전선들이 오히려 위세등등한 조선군을 만난 바람에 외선 42척도 박살이 납니다. 무인도에 숨어들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무려 13일간을 살아남은 병사들과 솔잎과 미역만을 먹고 버티며 난파된 배들의 나무 널빤지를 구해다가 부랴부랴 뗏목을 만들어 그것 타고 겨우 도망치는데 와키자카랑 같이 살아나간 수가 200명 정도였죠. 이 전투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가히 세계 4대 대전이라 할만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극적인 것만 따지고 봤을 땐 명량대첩이 한산도 대첩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냐, 혹은 규모 면에서 다른 세계 4대 대전에 비해 한산도 대첩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고도 합니다. 우선 명량대첩과 한산도 대첩을 비교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한 두 전쟁 모두 엄청난 성과를 낸 전투이고 한산도 대첩이 덜 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의의는 상당하답니다. 우선 조선 수군이 항구에 정박해 노략질하는 왜구들을 혼내준 정도가 아닌 임진왜란 해전 최초로 정식적인 함대 대 함대의 싸움이었으며 이순신의 전략인 유인 후 포위 섬멸전은 해전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가장 모범적인 전술의 표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여파도 상당했는데요. 한산도 대첩으로 굴욕적인 대패배를 한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게 더 이상 바다로 나가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남해안 제해권을 완전히 조선이 쥐게 되었으며 이로써 일본 수군이 담당해야 하는 보급이 중단되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 일본 육군도 더 이상 진군을 할 수가 없었고 선봉대 제1군을 이끌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에 갇힌 채 더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 사이 조명연합군이 조직되고 조선군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대규모 반격에 나설 수가 있었고요. 여러모로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해전이었던 만큼 전쟁의 규모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판도를 본다면은 그 가치와 의의가 상당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에게 지옥을 맛보고 온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참 대단한 게 패배의 서력을 잊지 않겠다며 패전기를 일일이 세세하게 다 기록해두었으며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날이면 집안 대대로 미역만을 먹게 해 당시의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여태까지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였던 한산도 대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에 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팩트체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애당초 4대 해전을 누가 꼽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간에 떠도는 순위 매기기이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이 4대 해전에 끼네마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서구권 군사 잡지 등 해외에서는 분명히 한산도 대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럼 다음 세 번째 세계 4대 해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